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시가 세 번째 클리닉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시간 동안 고전시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고전시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원리와 시험에 나오는 출제 경향, 그 출제 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전시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공부했고요.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이 고전시가가 일종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고전시가가 어떻게 발전해오고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장르별로 그 특징들과 작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우리 교재 10쪽, 11쪽, 12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먼저 저와 같이 필기를 해가면서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는 고대가요입니다. 고대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고대라는 시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를 고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불려진 노래를 고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장르 명칭이라기보다는 이 시기에는 작품들도 좀 남아있는 게 적고 그리고 장적인 어떤 동일성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불려진 노래들을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고대가요에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은요, 제천의식 기원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샤머니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이었죠. 이 제사장들은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과 어떤 바탕을 마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제천의식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제천의식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냥 언어라면 뭔가 신비롭고 영험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언어가 바로 노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이 고대가요의 최초의 노래들은 집단적이고 주술적이고 제의적이고 노동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노래가 바로 구지가이죠. 연대 기준으로 보자면 고조선의 노래인 공무도화가를 먼저 놔야 되겠지만 이런 성격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구지가를 고대가에서 첫 번째 노래로 기억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런 노래가 점차 개인들의 노래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서정적인 장르로 발전해 갔을 거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노래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입니다. 아무래도 집단적이고 주술적이고 제의적이고 노동요적인 노래들은 개인들이 꾸준히 사랑하기에는 좀 재미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래들은 많이 전해지지 않고 서정적인 노래들이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노래들은 대부분 4줄짜리 사구체의 노래들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들은 당시에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구전돼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한자로 번역되어서 전해집니다. 그 노래들이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인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딱 하나 정읍사만큼은 구격, 한글로 번역되어서 전해요. 근데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정읍사가 일반적으로 백제 노래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백제가 멸망한 거 직후인 가장 늦게 7세기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멜론이나 mp3 파일이나 악보도 없이 전해지다가 15세기에 적혀졌으니까 정읍사는 사실 되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노래였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 고대가요에 전해지는 작품은 첫 번째 구지가, 두 번째 공무도화가, 세 번째 황조가, 네 번째 정읍사인데 이 중에서 구지가까지 너무 두껍네요. 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중에서 구지가는 주술적이고 제의적이고 이런 고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서정적인 장르, 그리고 이 중에서 정읍사만 구격되어서 정하는 노래,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구체적인 작품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가인데요. 향가는 사실 고대가요와 시기적으로 겹치는 게 있어요. 이건 삼국시대 신라에서 불려진 노래죠. 근데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통일신라까지 불려지던 노래입니다. 이 향가는 화랑과 승려들에 의해서 불려졌어요. 이 화랑과 승려의 관계는 우리가 보통 가장 잘 빗대어 설명하자면 호그와트의 선생님들과 그 제자들이 마법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화랑이나 승려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당시의 언어로 보자면 신선찜으로 생각되던 존재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귀족적이고요. 그게 주술적입니다. 삼국유사에 주로 향가가 전해지고 있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어떤 스님이 향가를 매우 잘 불렀다 이런 기록들이 가끔 나와요. 이건 가창력이 뛰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 승려들이 문맥상으로 보면 도술이 뛰어났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리고 향가의 표기는 향찰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당시 우리말이 없다 보니까 한자의 의미나 뜻을 빌려서 표기를 하려던 노력이죠. 예를 들어 보면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자
라는 말을 누가 쓰고 싶으면 이걸 한자로 번역해서 갈 거자를 쓰고 좀 틀렸네요. 갈 거자에 집 가자를 이렇게 쓰면 뜻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에 가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집 가자에 이렇게 하면 얘는 집이라는 뜻의 가, 얘는 사랑이라는 뜻의 애, 뒤에 있는 건 가다라는 뜻의 거, 얘는 스스로라는 뜻의 자거든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집에 가자 이렇게 쓰는 거죠. 아니 그럼 선생님 그냥 밑에 있는 음들을 쓰면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당시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영어 단어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한다고 봅시다. 근데 이걸 라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건 실제 원문으로 보면 radio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자들이 우리는 이걸 가에 거가 이렇게 부르지만 당시로 보자면 중국어 발음에 훨씬 더 가까웠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음들이 때로는 이 음들이 때로는 우리말을 표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얘네들이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뜻들은 우리말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말을 잘 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하튼 이런 원리로 향차를 적었죠. 향가는 향찰로. 예전에는 저러한 어떤 표기 방식을 해석하거나 묻는 문제도 나왔지만 요즘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게 향찰이고 향가는 향찰로 썼구나. 지금까지 향가는 총 25개가 전해지고 있는데 삼국유사의 14개, 균여전에 11개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균여전은 우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게 일종의 직업으로 보자면 찬송가 같은 거거든요. 문학적인 가치는 전혀 없고 문제는 삼국유사 14개인데 이 삼국유사의 향가가 전해지게 된 것은 이 삼국유사의 집필한 방식도 문제지만 집필한 사람이 일련이라는 스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은 당대에 유행하던 노래를 적고 그와 관련된 배경 얘기들을 적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경서라고 함께 전해진다는 거 좀 알아두고 자, 이 향가는 사구체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대가요가 다 사구체라 그랬잖아요. 이 신라 때 적어볼까요? 신라 때니까 고대가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집단적이고 주술적이고 이런 노래들은 내용만 짧고 간략하게 전할 수 있지만 개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노래들은 짧은 형식에 담기가 되게 어려울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였다면 이렇게 사구체에서 한두 줄 더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게 노래였으니까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를 길게 부르려면 작곡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작곡을 다시 하지 않고 노래를 길게 부르는 방식이 뭡니까? 2절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구체에서 팔구체로 발전해 오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시각적으로 더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구체가 쓰여지다가 2절의 의미로 사구가 더 붙여지면서 8구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1절과 2절을 부르고 나면 끝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소절을 다시 한번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두 구가 덧붙여서 19체 향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완성된 형태를 19체 향가라고 하고요. 이 19체 향가를 산회가라고도 하는데 이 용어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우리도 지금 끝나는 느낌을 위해서 마지막 두 구절을 더 부르기는 해도 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맨 끝을 느려 부르는 경향이 있죠. 안녕 이런 식으로요. 당시에도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끝나는 느낌을 주는 이 구 맨 앞에 대부분 좀 변형은 되지만 아으라는 형태의 낙구를 쓰게 됩니다. 이 낙구는 즐거울 낙자인데 재미있는 구절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19체 향가에는 낙구가 쓰였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442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도 이제 외울 필요가 없겠죠? 생긴 유래가 자체가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게 14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 다 필요 없고 이 부분이 수능에나 뭐 잘 나오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여기 있는 6작품입니다. 서동요 표시해볼까요? 서동요, 처용가와 모죽지랑가는 과도기적인 8구체 향가죠. 그리고 19체 향가는 많은데 그 중에서 찬기파랑가, 제망매가, 안민가 정도입니다. 이해했죠? 이 작품들은 좀 기억해보기로 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요 서동요는 4구체, 처용과 모죽지랑가는 8구체, 창기파랑가와 제왕매가 등등은 19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향가의 이름이에요. 19체 향가, 특히 완결된 형태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써보죠. 같이. 마치 오징어 게임 같은데 여기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가나 사나 이런 게 오죠. 그리고 여기는 무엇을 이라는 대상이에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작품을 좀 잘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뭐뭐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에서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죽지랑가는 무슨 뜻이에요? 죽지랑을 아까 한 대로 그대로 해볼까요?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 찬 기파랑은요,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제망매가는 망매,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 노래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죠? 여기서 보면 이 모니까 얘는 추모적이겠죠? 그리고 얘는 예찬하니까 예찬적이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니까 얘는 제의적입니다. 이렇게 우연이 아니라 노래 제목의 형식에서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고대가요로 넘어가 볼까요? 고려가요로요. 자, 고려가요는 요 여요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요게 고려가요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한 건데, 통일신라라는 나라는 지배계층이 한족들, 마한 변한 진안에서 유래한 요 남방계의 한족들이고, 피지배계층이 고구려 백제였던 조선족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던 사회가 뒤집혀진 겁니다. 고려가요. 고려라는 나라는 조선을 고구려를 혹은 백제,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려 건국은 피지배계층과 지배계층이 뒤바뀌는 사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피지배계층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매우 리버럴하고 자유롭고 진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속된 노래다. 그래서 소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가라는 명칭은요, 고려 말 14세기에 시조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 이따 공부하겠죠? 이 시조는 처음부터 이름이 시조였던 게 아니라 16세기, 15세기 후반이나 되어야 시조라는 이름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고려가요만 불러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매우 짧다,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단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시조를 단가라고 부르다 보니까 고려가요를 장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특징인데요. 고려가요 잘 안 나오지만 나온다면 여기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분연체. 아까 향가에는 낙구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고려시대 평민들이 부르다 보니까 이 낙구를 규칙적으로 쓰지 않고 도처에 아무데나 막 쓰게 되고, 그 낙구들이 아무데나 막 쓰게 된 낙구들이 길어지고, 그 길어진 게 후렴구가 되면서 연이 나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분연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후렴구가 있다. 그리고 3, 3, 2조 3음보다 민요적이다. 그리고 요거 할 때는 여음구나 반복구는 빼는 겁니다. 그리고 진솔하고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남녀 상을지사 매우 야한 노래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이런 노래들인데 수능에는 나오기가 어렵겠죠. 내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려가요에서는 이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이 특징을 통해서 작품이 나왔을 때 장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써볼까요? 이 특징을 통해서 각 작품의 장르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역시 이것도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국역되었다는 얘기는 15세기에 쓰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궁중음악 악으로 착각되었다. 이게 왜냐하면 고려가요가 되게 리버럴하다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민간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노래가 발전하고 귀족층에서 또 다른 형식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심지어 궁중에서도 이런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 사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뜬금없는 서사, 두 번째는 뜬금없는 후렴구예요. 이 고려가요에 지금까지 정해진 노래 대부분 사랑이거든요. 대부분 이별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서사가 붙거나 후렴구가 너무 이상하거나 그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작품을 배울 때 하겠지만, 일단은 동동과 가시리가 그렇다고 알아두도록 하죠. 동동을 보면, 이 동동은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점차점차 자기가 버림받았음을 알고 체념하고 이런 노래인데, 그 노래의 첫 번째가 뭐냐면 덕이며 복이려 하는 것을 바치러 왔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원래는 그게 없었다가 임금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추가되었다고 보는 거죠. 가시리도 마찬가지예요. 떠나가는 님을 원망하고 가슴 아파하는 노래인데, 그 이 노래 가시리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이런 노래인데, 후렴구는 의증절과 대평성대, 아싸 태평성대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미친 게 아니라 그런 사연으로 궁중악에 도입된 증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되게 봐야 되는 노래들은 다 사랑가인데요. 가시리, 서경별곡, 동동, 청산별곡, 정석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좀 중요한 거예요. 향각의 여요라는 건데, 향각의 여요라는 것을 밑에 써볼까요? 향가어는 기억하도록 해봅시다. 자, 이제는 시조로 가볼게요. 자, 시조 공부해봅시다. 자, 시조의 형식부터 공부해 볼 텐데, 또 하나 필기를 좀 같이 해볼까요? 시조에 사용되는 음수들이에요. 음자리 숫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은 대강 이렇다는 거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요거죠. 종장 첫 3음절. 얘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얘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죠. 다시. 자, 이 중에서 이렇게 두 어절씩 묶어보도록 하죠. 이걸 하나에 어절이 묶였으니까 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6개로 이루어져서 시조는 6개의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6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를 초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걸 중장이라고 하고요. 끝에 있는 걸 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을 대개 살펴보면 45개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조의 특징은 뭐다? 3장 6구 45조다. 그리고 종장 처절은 3음절을 지켜야 되는 거다. 그런데 얘가 중요한 이유가 얘가 만들어진 과정이 아까 말했던 향가의 낙구가 고려가요, 여요의 후렴구로 변했다가 이게 시조의 종장 참음절로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노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요들도 후렴구들이 있죠, 막. 그죠? BTS나 아이돌의 노래들은 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이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율격은 네 박자인 사음보다. 귀족적인 노래들은 대부분 사음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시조는 오랫동안 불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시조는 내부적인 발전 과정이 중요한데, 자, 먼저 14세기는 고려 말이죠. 이때 신진사대부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신진사대부입니다. 대부라는 것은 과거에 중국에서 관리를 했다는 얘기고, 과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대부 닦고 이렇게 불렀죠. 사는 선비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유학을 공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진이라는 얘기는 새롭게 진출했다는 뜻이죠. 새롭게 진출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들이 고려의 계획을 굉장히 애썼지만 고려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 고려의 멸망에 대해서 부른 노래가 맥수지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해설을 하면 여기서 맥이라는 것은 이색, 원천서, 것은 맥은 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볼이는 여기서 자연을 의미하고 이때 자연은 변하지 않는 것. 그 당시에는 자연이 잘 변하지 않는 존재였던 거죠. 자, 여기 수라는 것은 근심인 건데 얘는 왕조의 몰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간사가 쉽게 소멸된다라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사이의 대조가 맥수지탄이라는 노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왕조와 자연 사이에 대립이 있다. 자, 이때 우리가 잠깐 작가들만 좀 정몽주, 길재, 이색, 원천석, 이존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세기는 조선 초죠. 이때는 양반이라는 얘기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양반은 두 개의 반. 참고로 얘는 문반과 무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족들을 말하는 거죠. 평시효를 지었는데 이때 가장 어떤 쇼킹했던 정치적인 스캔들은 단종의 폐위 혹은 세조의 왕위 찬탈이죠. 이건 세종에 대한 충절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이 강의를 처음 보는 학생들은 지난 강의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가깝게는 단종, 근본적으로는 세종에 대한 충절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불려졌는데 성산문, 박팽년, 이계, 왕방연, 김상현, 원호. 여기 김상현만 빼놓고 나면 이름들이 조금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 봅시다. 그 다음 양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도 뭘 말하는 거죠? 예, 임진왜란과 임난과 병난을 말하는 거죠. 임난이라고 하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을 통해서 이 서민들은 각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으로 서민들이 양반사에 대한 믿음을 깨고 각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결과로 나온 작품이 사설시조죠. 그에 비해서 이 양난으로 인해서 양반들도 자신들이 크게 반성하고 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다 낙향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연시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노래를 짓다 보니까 딱 좋은 거야. 자연을 버타면서 학문을 하고 이러는 게 내가 왜 괜히 정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개고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강우한정을 노래하는 게 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는 짧게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근데 강우한정을 노래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너무 짧은 거지.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으로 끝나지 않고 한 수 더 그래서 이거를 1수, 2수, 3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연시조입니다. 그에 비해서 서민들은 어떤 규칙을 잘 지키기보다 좀 변형하고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초장이 엄청 길어지거나 아니면 초장은 정상적인데 중장이 이렇게 위에 거 대비되게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다면 초장이 엄청나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초장은 그대로인데 중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설시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자, 이런 흐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연시조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작가는 윤선도, 이황이, 평민들 중에서 박효관, 안민현, 김천택 이런 작가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고요. 자, 가사는 또 달라요. 임진왜란 이후에 시조가 길어지는데 초장, 중장, 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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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연속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문에서 산문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여기서 참고로 필기를 하나 하자면 수능에서 고전시가가 나오면 그 중에서 90% 이상은 연시조 아니면 가사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연시조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무조건 강호한정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또 90%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가사의 성격만 볼 거예요. 가사는 4개가 계속 이어지는 사음보 연색체의 율문이에요. 요 말을 풀어서 보자면 운문에서 산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장르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게 첫어절이 종장의 첫어절은 삼음절이어야 돼. 맨 끝에 삼음절. 요걸 말하는 거죠. 이걸 낙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놀랍죠? 이게 아까 있는 그 낙구의 형식과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사는 주제별로 공부해야 돼요. 먼저 강호한정, 연군지정, 기행가사, 박일로의 노래, 헌안설원, 유배가사, 풍자가사, 교술가사 이런 것들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작품들은 다음에 공부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시인데, 한시는 중국에 있는 문학 양식인데 이게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 때까지 꾸준하게 불려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5원이냐 7원이냐 절구나 율시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자, 5원이라는 말은 참고로 요즘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5글자면 5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7글자면 7원입니다. 그러니까 5원이냐 7원이냐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4줄짜리면 얘를 절구라고 해요. 근데 이게 겹쳐진 8줄짜리이면 얘를 율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시는 5원 절구와 5원 율시, 7원 절구와 7원 율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어긋나는 장르들도 있긴 한데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중에서는 선경, 후정의 규칙이 적혀야 된다. 앞에 경치가 나오고 정서는 뒤에 나온다. 여기 운율, 아분법은 그냥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자, 고대 오랫동안 불렸으니까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 채취원, 그리고 두시연의, 정약용 이런 작품들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오늘 고전시가의 여러 장르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억해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작품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